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하게 되네요. 요새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강의를 잘 못했습니다. 민사생활법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강의는 지금까지 마쳤고요. 이제 민사생활법률에 대한 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민사에서 가장 흔히 있는 것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죠.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를 법률용어로 부르는 것이 금전소비대차예요. 금전소비대차, 즉 쓰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갚아주는 걸 말하죠. 금전이 아니라 다른 물건도 소비대차가 가능합니다. 가장 흔히 있는 형태인 금전소비대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란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를 말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대주라고 부르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을 차주라고 부릅니다. 대주, 차주. 그래서 대차가 되는 거죠. 대주가 채권자가 될 것이고요.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주가 바로 채무자가 되겠죠. 돈을 빌려줄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차용증을 제가 제 다음 블로그에 실어놨습니다. 누구든지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 차용증 그대로 법률 행위를 하셨다가는 좀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차용증 작성하실 때 꼼꼼히 작성하셔야 될 겁니다. 자, 제가 올려놓은 차용증을 한번 봅니다. 견본 차용증이고요. 제목을 차용증 해서 김갑동은 이을동으로부터 돈 5천만 원을 차용합니다 해서 2012년 3월 10일 해서 빌리는 사람인 김갑동인 도장을 찍고 제일 밑에 이을동 귀하라고 써놨습니다. 얼핏 이 내용만 보면 김갑동이 이을동한테서 5천만 원을 빌리고 5천만 원을 김갑동이 잘 갚아주리라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 돈을 빌려간 사람, 즉 김갑동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또는 어릴 때부터 친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을 하려고 했을 때, 즉 그 김갑동이 돈을 빌려가고 나서 돈을 갚지 않을 때 어떻게 소송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송을 할 때 인적사항이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을 걸 수가 없어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전화번호를 어떻게 검색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까다롭거니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간 김갑동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김갑동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름만 알고 있는 상태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주소 조회가 가능할 것이고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정확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알아야 해당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 사람의 현재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법원의 보증명령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주민등록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무척 난해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 김갑동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하고 김갑동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돈을 빌려간 사람이 김갑동이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 삼아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신분증이 위조되는 경우입니다. 신분증이 위조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이 돈을 들고 도망갔을 경우에 나중에 잡기가 힘든 그런 문제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나아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 즉 핸드폰 번호를 기재해두고 증인을 옆에 동석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 돈을 빌려주는 현장 또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증언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 문제, 금전의 지급 방식이 계좌이체만으로 충분한가? 앞에서 김갑동이 이을동한테서 5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빌려간 경우에 5천만 원을 내가 계좌이체 해주면, 그죠? 그 날짜로 계좌이체를 해주면 돈을 빌려갔다는 게 증명되기가 쉽겠죠? 근데 이 5천만 원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즉, 앞서 차용증이 3월 10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10일자로 되어 있는데 2월 며칠에 1,000만 원, 또 2월 며칠에 500만 원, 또 3월 며칠에 1,000만 원, 4월 며칠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돈이 간 것이 있을 경우 과연 5천만 원 빌린 거에 대해서 명확히 5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게 과연 입증이 될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내가 빌려주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거든요.
이 경우 계좌이체 내용만 확보하면 되는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차용증 작성 일자와 돈을 송금한 일자가 동일하다면 판사님께서 재판을 하시는 입장에도 그 날짜에 차용증이 작성되고 그 날짜에 5천만 원이 그대로 송금됐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이을동한테서 김갑동이 5천만 원을 빌렸겠구나, 판사님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런데 5천만 원을 차용금으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을 담은 영수증을 받아두면 더 안전하겠죠, 그죠? 차용금으로 내가 5천만 원을 받았다. 그리고 5천만 원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계좌로 돈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어떨까요? 수표로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표 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때도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는 다른 물건으로 5천만 원을 빌려갔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차를 빌려준다든지 중기를 빌려준다든지 혹은 선박을 빌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그 선박의 소유권을 주면서 혹은 차의 소유권을 주면서 5천만 원을 빌려가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내가 현금으로 5천만 원을 받기로 한 그런 계약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5천만 원을 수령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문제. 앞에 차용증을 보십시오. 이자 약정이 있나요? 이자 약정이 없죠. 이 경우에 이자의 기산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말이에요. 돈을 빌려주었다. 내가 5천만 원을 빌려주고 1년에 20%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근데 그 이자의 계산일은 돈을 빌려주는 날부터 계산될까요? 아니면 돈을 빌려준 다음 날부터 계산이 될까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날 돈 빌렸는데 무슨 그날 이자가 발생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 민법은 이자의 발생일을 돈을 빌려준 그날 이자가 바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돈이 5천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500억이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50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루의 이자만 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의 이자 발생은 돈을 빌려주는 바로 그날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알아두십시오. 차용증의 경우 이자 약정이 없는데 이자 약정을 아예 안 써버렸어요. 이자 약정이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이자가 발생하나요? 예, 그런 경우에도 이자가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이자를 면제한다는 걸 쓰지 않는 이상 이자가 발생한다는 걸 쓰게 되면 이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쓰지 않게 되면 민사상 채무인 경우에는 연 5%가 될 거고요. 상사 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민사 채무인지 상사 채무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거래 관계가 어떤 과정에서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이자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는 명확한 표현이 있어야 됩니다. 이자를 면제한다는 표현이 없으면은 이자 자체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민사 채무일 경우에는 연 5%, 상사 채무일 경우에는 연 6%가 규정이 되게 됩니다. 이자의 한도가 있습니까? 이자의 한도가 있을까요? 이자를 연 100% 혹은 연 1000%, 가끔 신문에 나오잖아요. 고리대금업자들. 그 사람들이 이자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을 때 그것이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는 내용은 신문에서 많이 봐서 아시죠? 왜 불법인가요? 예, 이자제한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자제한법은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즉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39%를 한도로 하고 있고요. 일반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받는 관계에 있어서는 이자를 연 30%를 한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를 넘어서는 약정을 한 경우, 예를 들어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연 50%로 했다. 즉 5천만 원 빌려주면서 1년 뒤에 7,50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약정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그 약정이 유효한가요? 전부가 무효가 될까요? 아니면은 이자제한법에 정한 30%를 넘어서는 부분만 무효가 될까요? 예, 이자제한법은 30%까지는 유효하고 3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 이자를 연 50%로 쓰고 나서 연 50%에 대한 이자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면, 혹은 그런 연 50%의 약정을 쓰는 그 차용증을 쓰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까요? 예, 쓰는 것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용증을 쓰고 나서, 즉 이자를 연 50%로 한다고 쓰고 나서 이자를 직접 수령하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예, 그 처벌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한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즉 이자를 과도하게 매기는 경우에는 일반 개인이라 할지라도, 대부업자인 경우에는 물론 당연하고요. 일반 개인이라 할지라도 처벌받는다는 점 잊지 마시고, 이자를 개인 간의 거래에서는 연 30%가 한도이다. 그리고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연 39%가 한도이다. 이런 점은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제가 교재에 설명을 써놨죠.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의 거래의 경우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고, 30%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30%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한 이자를 이미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돌려줘야 됩니다. 왜 돌려줘야 되죠? 무효니까. 30%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거든요. 그래서 설사 이자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혹시 사채업자들한테 좀 당하셔가지고 돈을 많이 뜯겼다, 이런 분들은 그 사람들한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할 경우에는 상당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생기게 되죠. 다만 30%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30%까지는 유효합니다. 이자제한법은 위와 같이 30% 이자를 넘어서는 부분에 이자를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데요. 처벌 규정에 의하면은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소장 부본, 즉 내가 돈을 지급해달라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지 않습니까? 그 소장의 복사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본이 채무자한테 가게 되는데요. 채무자가 피고가 되겠죠. 피고한테 가게 되는데, 피고가 그 소장 부분을 송달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송달받은 다음 날입니다.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자가 연 25%를 붙이도록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자율이 연 25%에서 지금은 연 20%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비율에 의한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차용증상 변제기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